이영림 집사님이 기도문을 작성해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주말, 오랜만에 여유가 생겨서 도경이와 서은웅 유아 숲체험장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은평 둘레길 표지판이 보입니다. 둘레길 초입만 구경할까 하고 15분 정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고 싶다는 도경이의 말에 덜컥 겁이 납니다. 2달 전 국사봉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업고 왔던 고생스러운 기억이 떠올랐지만 여름이 되기 전에 하이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떠올까 싶어 용기를 냈더니 아이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행길이라 중간에 내려가는 길을 못 찾고 2시간 넘게 산행을 했는데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업어달라는 투정 없이 하이킹을 완주했습니다. 평소 계획대로 행동하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습성이 있는 제가 도경이의 말을 들어주고 즉흥적인 결정을 했더니 아이는 이렇게 훌쩍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레스도 높고 고달픈 일상이지만 여전히 삶은 새로운 놀라움을 선물해 줍니다. 삶의 경이로운 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간과 자비를 향한 그 대화의 여정에서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 안에는 상당히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남을 이렇게 지배하고 막 이런 언어들이 자기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그런 표현들이 사람들 관계에서 굉장히 소외를 시킨다라고 하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의 연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게 관찰입니다. 관찰은 사실은 있는 사실을 내가 주관적인 판단이나 해석이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걸로 왜곡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그거를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관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관찰이라고 하는 게 연결에 있어서 왜냐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관계하면서 나는 그냥 무례한 행동으로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무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대해서 약간 이렇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너가 나한테 반말을 하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관계를 소외시키지 않고 이 사람이 이걸 내가 반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런 느낌을 갖는구나 라고 관찰한 거를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 느낌을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나은데 그렇지 않고선 너 왜 나한테 함부로 대하고 무의례하게 대하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갑자기 뒤통수를 딱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관찰적인, 그러니까 판단이 섞인, 평가가 섞인 말을 하기에 앞서서 관찰의 언어를 쓰는 것은 매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느낌입니다. 느낌.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읽으면서 할게요.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우리가 관계에서 자극이 일어나거나 어떤 그 갈등이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우리한테 느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느낌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에서 제가 읽을게요.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자극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느낌들이 있다. 이 느낌을 인식하고 판단이나 평가가 섞인 말 이전에 이 느낌을 상대에게 표현하는 것은 상호 간의 연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자극이 있으면 느낌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도 느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느낌이 올라왔었을 때 우리는 느낌을 말하는 것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게 그 행동을 책임 전가시키는 방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운전을 막 그 옆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급하게 운전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느낌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왜냐면 이 사람이 안정을 요구하면 불안한 것들이 느낄 수 있거든요. 막 급하고 성급하게 막 빠르게 막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 그러니까 운전을 잘못해서 나를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해? 이게 느낌이 올라오는데 느낌을 보지 않고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게 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나게 하는 존재고 뭔가 그런 갑자기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막 운전을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지금 급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갑자기 자기를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를 내리고 똑바로 못하는 것처럼 자기를 얘기하는 기분이 되게 나빠지죠. 예. 근데 이때 만약에 느낌을 인식을 하면 내 느낌을 내가 불안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이렇게 운전을 서둘러서 급하게 하니까 내가 되게 불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어떻게 느낄까요? 불안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불안하구나. 나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계속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책임 전가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의 느낌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공감이 될 수가 있죠. 나도 그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겨나면 느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그 느낌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자, 두 번째가 그동안 느낌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느낌,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를 권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방식에 매우 익숙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자연스러운 느낌과 감정은 무시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른 사고방식에 맞추도록 훈련되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내적인 동기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혹은 사회적 기준에 따르도록 훈련되어져 왔다. 이런 삶의 방식은 스스로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회피하게 만든다.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남자는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낯설어요. 울어도 내 안에 슬퍼도 사실 슬프다라 내가 지금 이 상황 굉장히 슬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상황을 공감하면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이건 남자답지 못한 거예요. 여자는 뭐 인내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뭐 인내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참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걱정되고 막 속상한데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운전하는 상황에서요. 오히려 그 사람의 느낌을 물어봤으면 운전을 급하게 하잖아요. 지금 운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당신 왜 이렇게 느낌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은 회사가 늦어갖고 상사한테 혼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느낌을 물어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느낌을 안 물어보고 내가 불편하니까 네가 날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막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말을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올라오는데 그 느낌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억압하는 방식.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사회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예를 들면 아이가 맨날 12시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얘가 게으른 거죠. 너는 너무 게을러. 그럼 얘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느낌인 거죠. 너가 사실 아빠는 아이가 12시 맨날 같이 저녁에 늦게 자고 게임하고 또 그 12시까지 자고 막 이러니까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리고 막 이제 몸도 막 함부로 저기 되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너가 저녁에 늦게 자고 제대로 못 먹고 또 늦게까지 잠자고 생활이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너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얘기를 해주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걱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이렇게 그런 공감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막 너 너무 게을러. 네 삶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제 막 여기서 또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느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느낌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 어떤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기준에 자꾸 사람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묻지도 솔직하게 드러내지도 않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성직자는 더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상담가 이렇게 이렇게 인문학자 이렇게 남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의 솔직한 느낌을 드러낼 기회가 물어보지도 않지만 드러낼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문화다 보니까 사람들의 개별적인 느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느낌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느낌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부부, 가족, 부모, 자녀 등 친밀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느낌을 잘 안 물어보고요. 함부로 왜냐하면 경험치가 쌓여 있어서 그 경험치로 판단하고 예단하면서 쑥쑥 내뱉는 말이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한마디 불쑥 내뱉은 그 한마디에 갑자기 팍 올라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한동안 그러니까 속 이야기를 내가 못해서 남편하고 외로운 거예요. 내가. 근데 그거를 불쑥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생각이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조금 더 그렇게 느꼈던 그렇게 생각하게 됐던 구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한동안 계속해서 여태까지는 그 자기 속 얘기도 하고 막 이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바쁘다 보니까 너무 그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로움을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차라리 남편한테, 그죠? 아니면 아내한테. 나 요즘 외로워. 당신하고 이렇게 좀 속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서 소통도 되고 해소도 되고 이랬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이렇게 같이 못하다 보니까 내가 외로워. 가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를 이제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느낌을 물어보고 느낌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느낌을 물어봐주고 그리고 느낌을 이야기해주는
사실은 느낌은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이 아니거든요. 내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내가 불안할 때는요, 가슴도 쿵쾅쿵쾅 뛰고,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예, 그리고 막 이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 온몸으로 그 감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 지금 불안해. 왜 불안하냐 하면서 이유를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 상대방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는 계속해서 갈등을 이렇게 고조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느낌을 들여다보고 솔직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기 느낌은 자기만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 오광 집사님한테도 여쭤봤지만 집사님 지금 느낌 어떠세요? 어제 산을 되게 몸이 피곤하다. 제가 집사님 얼굴 봐서는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근데 피곤하다. 그렇지만 기분은 좋다. 정확하게 집사님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 나가는 거다. 근데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찌질해 보이거나 나약해 보이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표현을 안 하죠. 특히 좋은 감정들, 자신 있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을 하는데 부족한 감정들, 불안한 감정들, 어려운 감정들, 힘든 감정들은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자기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찌질해 보이는 것 같고 자기는 뭔가 멋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에 있어서 그럴듯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 솔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이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말을 들어도 모두가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오직 자신만이 자기 느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욕구를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존재로 그 느낌의 원인과 이유를 탐색해 들어가 보는 것도 본인에게 올라온 자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느낌을 안다는 것은 나를 잘 안다는 표현이다. 그래서 느낌을요, 상대방의 느낌도 그렇고 내 느낌도 그렇고 느낌을 물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그 욕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삶의 원인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앞에서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죠? 한 시간 동안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사업장, 나는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느낌이 어떨까요? 한 시간 동안 자기한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갖는 느낌하고요, 몸이 막 지금 피곤해. 얘기를 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한 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느끼는 그 주체는 자기고요. 그리고 그 느낌의 원인도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한테 나한테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 사람은 너무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습관보다는 오히려 내 느낌을 들여다보면서 내 느낌을 내가 지금 어제 밤도 한숨도 못 자서 내 몸이 되게 지쳐 있는데 그래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게 나한테는 힘들어. 이야기를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책임 전가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솔직하게 내 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불편한 느낌이 들 때 느낌의 책임을 전가하는 데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는 되게 힘들고 불편한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예를 들면 느낌을 표현할 때 분석, 비교, 비난, 해석, 스토리 만들기 등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섞인 말을 하면서 내 느낌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게 된다. 그래서 느낌을 표현하는 느낌말과
느낌을 나타내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각을 나타내는 말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나 평가가 섞인 말들은 그 밑에 있는 진정한 느낌을 찾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제가 나는 네가 게으르다고 느껴. 느낌일까요? 생각일까요? 게으르다고 느껴. 게으르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느낌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이게 사실은 느낌 표현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 느낌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보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내 느낌보다는 늘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느낌이 중요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목회하면서 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 MBC에서 느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뭐지? 근데 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느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풍요로운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기쁘다 슬프다 이렇게 단순한 표현들밖에 느낌밖에 잘 모르는데 느낌말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느낌말이 있는데 그 느낌말을 너무 많이 못 배웠다. 그리고 그 느낌을 표현하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다. 너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따 같이 이제 흩어져 갖고요 얘기해 보실 때 느낌말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뭔가 이렇게 갈등이 초래됐을 때 그때의 자기 느낌. 그리고 그 느낌의 원인이 뭐였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을 느낌으로 표현하는 이런 삶의 습관들, 이런 언어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구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질문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판단이나 평가를 사람이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사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관찰이나 이런 어떤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들보다 먼저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관계가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게 되면 설령 그 이후에 그런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평가가 섞인 언어들이 나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소통하면서 관계가 원활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자기의 느낌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의 느낌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이 없을 때는 제가 잘 설명을 했던 거나 아니면 너무 전혀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된 거예요? 그럼 잘 된 거로 뭐 항상 저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야지 제 느낌이 좋아지니까. 가브리엘 꽃이 무슨 꽃인가요? 네? 이 꽃이 무슨 꽃인가요? 이 꽃이요? 이게 카랑코에. 이 물은 2주에 한 번씩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눠서 하죠. 질문 없어요? 진짜? 네. 그럼 정경화 집사님, 명정수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지금 지금 있는 분들이 그 한 팀으로 하시는 게 낫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팀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온라인 밴드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 얘기만 듣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프라인 지금부터 30분 정도 함께 느낌말 찾아보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를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12시 30분에 다시 모여서 마무리하고 우리 홍정수 교수님이 만드신 공동 축도성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따 봬요. 그러면 저기 누가 명집사님이나 정경화 집사님 두 분이 상의하셔서 같이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으로 따로 안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음소거 시킬게요. 네. 자, 그러면 한 줄 느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한 줄 뭐 평가도 좋아요. 괜찮아요. 본인이 느끼고 또 오늘 뭐 배우고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 속에서 이제 알아차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 갖고요.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뿌듯합니다. 김경윤 집사님은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뿌듯하대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장훈 청년은 우리는 여기다 채팅에다 써요? 그냥 쓰셔야 되고요. 예, 예. 우리는 채팅방에다 써요? 이장훈 청년. 네? 차오르는? 차오르는 느낌이래요. 얘기 듣고 하면서 뭔가가 마음을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안에서 마무리되는 느낌. 뭐가 정리되고 마무리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래요. 개운하다.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래요. 우리 윤영학 집사님 예, 판단하지 말고 느낌을 이야기하자. 판단하지 말고 느낌을 얘기하자. 우리 이재원 집사님 느낌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 느낌은 정말 찾기가 어렵다. 오강 집사님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 되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해져야겠다. 홍원숙 집사님 느낌과 판단의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 느낌과 판단의 차이가 아직까지 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해 주셔도 돼요. 우리 저희가 말하면 들리나요, 목사님? 들리죠? 아주 잘 들립니다. 그 느낌처럼 말을 뭐뭐처럼 느껴져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의 차이를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니까 느낌을 말했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풀을 달 필요가 없는데 느낌이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말들을 하면 그 뒤에 그래서 나는 어떠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오늘은 좀 새로 발견되는 것 같아요. 고정숙 집사님 저는 느낌과 생각을 우리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 느낌을 자기 스스로가 알아채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너무 안 되어 있는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른들도 어려움을 느끼지만 아이들도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마음 느낀 단어에 대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생각을 마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좀 풀릴 때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저는 많이 돼요. 좀 더 계속 연습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자동화될 날이 오겠죠. 생각해봐요. 이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한 번에 이게 바꾸는 그러니까요.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애들도 똑같은 식으로.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과정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최양수 집사님은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김정호 집사님은요 말하는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명정수 집사님. 느낌을 나는 표현해도 성경에서 느낌 밝히는 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내 느낌을 자꾸자꾸 얘기해서 성질도 느낌을 말할 수 있으면 서로 되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그 로이인가요? 그 사람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성숙한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마치 교향곡의 여러 음처럼 강하고 정열적인 것부터 섬세하고 예민한 느낌까지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예,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향곡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느낌은 마치 교향곡에 그 수없이 많은 소리를 내는 다양한 악기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 굉장히 느낌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섬세하게 구별을 해서 쓰다 보면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상나팔처럼 하나의 음에만 문화 속에서 이제 들리고 또 하는 그런 습관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내 문제의 본질과 또 내 문제의 근원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느낌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잘 찾아갈 수 있는데 사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내 느낌을 들여다보고 책임지게 하는 이거를 너무 해오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방향키를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잘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렇게 함께 오늘의 이야기들을 같이. 다음에는 이제 욕구입니다. 이 느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